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양대 지수 모두 2%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무려 6,2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6,000시대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현대차 그룹에 대한 특집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주들의 주가 전망과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들 저희가 한 큐에 정리를 해서 또 인사이트까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분을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열심히 우리 연구원님이 쓰신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또 리포트를 봤습니다. 정말 알찬 인사이트들이 63페이지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짧고 굵게 오늘 굵직굵직한 이슈들 한번 다 다뤄보도록 할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저희 부탁드립니다. 어제 또 현대차가 급등을 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섭외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먼저 현대차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현대차의 주가가 장중에 두 자릿수 때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워낙 급등을 해서 그런지 오늘은 한 강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이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지컬 AI 기대감과 함께 여전히 PER 대비했을 때 지금 저평가됐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1월 달에 리포트를 보니까 현대차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57만 7천 원대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목표 주가 부근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충분히 업사이드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파트로 저희가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그룹이 지금까지 굉장히 저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리레이팅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자동차 산업의 저평가 원인을 보게 되면은 사실 글로벌리 규제 환경이 굉장히 내연기관차를 비롯해가지고 기존 레거시 메이커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좀 실용주의적인 정책 방향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전기차로 전환을 강요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레거시 메이커들도 적응을 하면서 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전환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현재 높은 수준의 이익률이 피크아웃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근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너무 빠른 전기차의 전환으로 인해서 기존 업체들이 좀 도태될 거라고 봤었고 현대적으로도 굉장히 고전할 거라고 봤었지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또 다른 메이커들하고 차별화된 포인트를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하이브리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올인 전략으로 가기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멀티파워트레인 전략을 굉장히 잘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전체 시장은 둔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오르는 업체들을 보면은 현대차나 기아 아니면 토요타, 혼다 같은 이런 멀티파워트레인 전략을 잘 가져갔던 업체들이 점유율이 느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방향들을 굉장히 잘 잡음으로 인해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계속해서 수익성과 그리고 점유율이 늘어간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피지컬 AI 분야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진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피지컬 AI가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크게 봤었을 때 자율주행차 분야,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사실 이 세 가지 영역에 모두 다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지금 선두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CES에서 공개됐었던 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들의 집중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고요. 그리고 어떤 상용화 가능성이나 이를 통해서 제조 공정 자체를 혁신시키는 어떤 모멘텀이 앞으로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앞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일단 현대차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리레이팅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익성과 점유율이 지금 개선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피지컬 AI 관련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피지컬 AI가 세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 중에서 현대차는 그러면 어디에 제일 강점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로봇 쪽에서 최근에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하고 지금 한 5년 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준비하는 단계였었는데 5년 차가 되면서 상용화 모델을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앞으로 2028년도가 되면은 양산에 들어가서 2030년도에는 전 라인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어떤 솔리드한 플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도 충분히 앞서 나간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에서 글로벌 선두주자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슬라나 기타 선두업체 대비해서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인데 지난해 이제 깐부치킨 회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가 공고화되면서 굉장히 또 터닝 포인트가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서도 지금은 조금 뒤쳐졌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캐치업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사실 이거는 로보틱스와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기술의 결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로보틱스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현대차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HMGX에서 몇 년 전부터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실증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은 지금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플레이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이 가장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CES를 전후로 해서 이 현대차 그룹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뉴 아틀라스는 일단 2028년 상용화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대차 주가가 여기서 상방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구체적인 IPO 일정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얼마 전에 뭐 TF팀을 꾸렸다라는 뭐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예, 올해 안에는 좀 상장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배구조 밸류체인 안에서 가장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어디인지도 좀 꼽아주실게요. 사실 상장 시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상장을 했었을 때 밸류에이션을 가장 높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상장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떤 준비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해서 밸류에이션 산정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는 그 시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2028년도 양산 시점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양산 시점보다 앞선 시점 그러니까 2027년도 하반기나 아니면은 좀 늦으면 2028년도 상반기 중에 IPO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조금 땡겨진다라고 하면은 2017년도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밸류가 최소 30조에서 뭐 많게는 뭐 50조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 수혜가 예상되는데 지금 대주주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합작으로 투자한 HM글로벌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50%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회사가 지배회사로서 당연히 이제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정의선 회장님 개인적으로도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고 현대글로비스도 따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산으로 지배주주 입장을 위한 50% 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에서 출회될 수 없는 물량이고요. 나머지 현대글로비스나 정의선 회장 개인 물량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지배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체인 측면에서는 뭐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현대모비스와 그리고 현대오토웨버입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 부품들과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지금 공급을 하게 예정이 돼 있고요.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여러 가지 IT 투자뿐만 아니라 로봇 관제 시스템도 앞으로 담당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사실 굉장히 IT 업체로서 현대식으로 백업하는 역할만을 주로 수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로보틱스 영역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시스템을 주력하는 이런 기업으로 좀 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네, 기업 가치가 가장 높게 좀 책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본격화가 시작되는 그 직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뉴 아틀라스의 지금 상용화 시기가 한 2028년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 직전이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시 수혜주로는 현대 모비스와 현대 오토에버 꼽아주셨고요. 지배구조 개편 측면에서는 현대 글로비스가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명쾌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휴머노이드와 또 자율주행을 축으로 한 피지컬 AI 기업으로 현대차 그룹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테슬라와 비교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그때 CS 이후에도 그 뉴 아틀라스가 공개되니까 외신에서는 유일하게 뭐 테슬라와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또 나오더라고요. 현대차 그룹주가 과연 테슬라만큼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줘도 될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비교했을 때 피지컬 AI 기술력이 어느 정도 왔는지 좀 비교를 해주시죠.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수백 배에 달하는 PR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업한테 이제 100배 이상 밸류에이션 준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쉽지 않은 얘기긴 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었을 때 기본적인 레거시 업체들 중에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도요타이고요. 도요타가 한 12배 정도 지금 PR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어떤 중국이나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쪽에서 어떤 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은 20배 초반 정도의 지금 PER을 밸류에이션을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자율주행차를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로컬 메이커가 샤오펑인데, 샤오펑 같은 경우는 PER 약 50배 정도를 지금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테슬라는 200배에서 300배 정도 지금 PER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현대기아차가 지금 레거시 메이커 중에서는 도요타와 비슷한 포트폴리오 전략과 수익성을 가져가면서 PER 10배 수준에 지금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타겟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기술 선도 기업들 중에서도 초입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PER 20배 받는 기업들 수준으로 레벨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특히 레벨 2 플러스 부분 자율주행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 그리고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과 같은 다른 선도 기술력을 입증을 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이 올해를 중심으로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10배 정도가 타겟 PR이라고 본다면은 앞으로는 20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까지도 PR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멘텀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현대차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자율주행 쪽은 다소 뒤처져 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아까 코멘트를 좀 주셨는데요. 엔비디아와의 행사가 3월에 GTC 행사가 있습니다. CS2026에서 젠슨 황 CEO가 자율주행 플랫폼인 알파 마요를 공개하면서 이번 GTC 행사에서도 현대차 그룹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협업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자율주행 기술 총괄로 엔비디아 출신 인사를 또 영입을 했잖아요. 항상 그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인사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너지도 좀 요약해 주시죠. 앞에서 이제 테슬라와의 기술력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상용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부분 자율주행 기술에서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기술 표준을 주도해 왔던 거는 테슬라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테슬라가 주도를 해 왔는데, 문제는 테슬라가 이 FSD를 라이센스를 여러 메이커들한테 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플랫폼 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FSD 라이센싱을 하는 업체는 지금 단 한 군데에도 없습니다. 테슬라 혼자서만 지금 자체 개발해서 자기만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기술 표준의 주도권을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제 자기 혼자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알파메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지금 많은 메이커들이 이 알파메 플랫폼에 합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벤츠도 이미 합류를 하게 돼 있고 많은 중국 로컬 업체들도 지금 여기에 합류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기술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플랫폼 확장성 측면에서 지금 엔비디아 알파마요가 굉장히 초기부터 이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다수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어떤 시스템을 인스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크게 고치지 않고서도 레벨 2 플러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칩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각종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까지 레벨까지도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엔비디아를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뭐 박민준 사장 영입한 거나 그리고 3월 달에 있을 어떤 엔비디아의 발표에서도 이런 알파마요가 굉장히 또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도 레벨 2 플러스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월에 있을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과연 현대차 그룹과 또 어떤 협업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그 이벤트도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자체 내에서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포티투닷에서 공개한 자율주행 시험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앞서 테슬라 FSD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을 이용하는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테슬라 FSD와 비교했을 때 현대차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가 이제 테슬라 대비해서 강점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크게 없기는 한데 없어요? 네. 아쉽네요. 하지만 앞으로를 이제는 저희는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 FSD가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테슬라 FSD는 수많은 FSD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이 테슬라의 데이터를 보내주기 때문에 지금 누적으로 약 70억 마일 이상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AI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가 압도적인 경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까지 시장에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AI 시대죠.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율주행 기술 트레이닝하는 방법도 이제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공개했었던 걸 보면은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가상현실인데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굉장히 정교하게 구현을 해서 현실에서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0억 마일을 모으는데 뭐 수년에서 수백만 대의 차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가상현실에서는 수천억 마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였던 거를 가상현실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이거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FSD나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이들 어려움을 겪는 게 99%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1%의 엣지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런 엣지 케이스의 문제점은 실제로 도로 주행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이런 돌발 상황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가상현실에서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돌발 현실들을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무단횡단자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일반 상황에서는 거의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되지만 가상현실에서는 뭐 수십억 돈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테슬라의 강점들이 AI 시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격차가 굉장히 빨리 좁혀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자율주행 안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시장의 선도 기업이지만 AI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우리 현대차 그룹이 또 뒤따라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현재도 7%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단숨에 50만 원 선에 올라왔는데요. 어제는 기아와 현대오토에버가 급등을 했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연구원님, 앞으로 로보틱스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 중에서 많은 지금 기업들 안에서 어떤 기업을 좀 탑픽으로 꼽고 계실까요? 그 CES에서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내용 보면은 네. 내재화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룹사 밸류체인을 이용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기업들이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런 기업들입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로봇 관제 시스템을 비롯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현대모비스는 하드웨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모듈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 됩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러한 로보틱스 혁신을 이용을 해서
제조 혁신을 이뤄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또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 현대차그룹의 필커 AI에서 핵심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현대모비스는 하드웨어, 액추에이터 부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그룹 외에도 또 현대차와 협업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부품주 가운데서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 뭐 HL, 만도, SL이 있는데 보니까 부품 중에 뭐 액추에이터 관절이 한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로봇에서. 액추에이터 분야 로보티즈가 아틀라스에 뭐 탑재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 협업 관계에 있는 회사들 안에서 어떤 기업들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L 만도나 SL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계, 로봇계에 들어가는 만도는 이제는 그 액추에이터 그리고 SL도 이제는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고 하나의 아이템을 넣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또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업체도 상당히 좀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장차 부품사들 밸류체인은 밸류에이션이 서로 동행하는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현대기아차가 PER 4배, 5배 이렇게 받았을 때에는 밑에 있는 부품사 밸류체인들도 저밸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동행을 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부품사 전반의 리레이팅으로 일단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품 액추에이터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현대모비스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분명히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HL 만도가 또 액추에이터를 굉장히 좀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두각을 나타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L이나 뭐 화신 같은 경우에도 부품들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혜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모비스가 가장 중심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HL만도와 SL, 화신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